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전자출판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디지털 출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스토리웍스 컴퍼니 대표 박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이지요. 예, 출판계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항상 출판계에는 두 가지 딜레마가 연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정리해야 되지만 또 매출을 또 올려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시장으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시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 중에서도 저희 디지털 출판 세미나를 찾아주시고 출판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에 관련돼서 자료를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해당 그 브로슈어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QR을 찍으시면 발표 자료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발표 자료 다운받으셔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 번째 세션은 올해 진행되는 디지털 출판 세미나의 마지막 세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제를 국내 디지털 출판 시장에 대한 2017년의 정리와 내년도에 우리 디지털 출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있는 미래 전략들을 수립하는데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그 2017년의 국내외 전자책 시장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도전 과제와 기회 요인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한국출판 콘텐츠의 이중호 대표님의 발제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출판 콘텐츠 이중호입니다. 네, 저희 한국출판 콘텐츠는 주로 일반 단행본 출판사들이 공동 설립한 전자책 유통 대행사고요. 저희들이 주주들은 한 60개, 우리 여기 창비를 포함해서 60개 주주사들이 출자를 하셨고, 거래 출판사는 한 500여 개 출판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외 전자책 시장 동향은 사실 국내만 좀 집중적으로 해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또 해외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지금 다운로드 받은 거는 아마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독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 오늘은 미국이 아무래도 전자책 시장의 메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활성화된 글로벌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미국을 좀 시장 동향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중국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출판 전자출판 시장을 보시면 도서 형태별, 미국은 이제 종이책의 경우도 우리로 따지면 양장본이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하드커버, 그 다음에 페이퍼백, 그 다음에 전자책 외에 또 이제 요새 최근에 오디오북이 상당히 출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국내는 지금 거의 지금 일부 출판사, 여기 창비나 이런 일부 메이저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출간을 안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이제 음성인식으로 오디오북을 제작을 한다든가 기술로, 그래서 또 아시지만 이제 킨들의 알렉사처럼 우리도 지니가 생기고 누가 생기고 이제 음성 비서들이 많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디오북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보시면은 이게 미국 출판협회 자료거든요. 근데 전자책의 경우 2013년, 12년부터 14년까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다가 좀 주춤해가지고
지금 2017년 상반기까지인데 이게 굉장히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는 출판협회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판사들 한 1,600개가 이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이 16년 상반기, 왜냐하면 지금 17년 상반기까지만 데이터가 나와서 주로 상반기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상반기에 전체 전자책, 뭐 종이책 다 합해서 그 4.7% 하락을 했죠. 이거는 2015년 대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행본의 경우는 1.1% 하락됐는데 그 중에서도 페이퍼백은 8.8% 상승했고 오디오북이 32.3%, 그 다음에 양장본인 이제 하드백은 이제 0.9% 상승했고 전자책이 20%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책 시대가 이제 끝났구나, 뭐 이제 많이 뭐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조금 왜곡된 보도이기도 해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3.5% 상승했어요. 근데 미국이 다행히 이 종이책이 어쨌든 작게라도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은 이제 종이책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데 보시면 페이퍼백이 오히려 2017년도에서는 좀 하락하고 오디오북은 또 32.2% 상승을 했으니까 매년 지금 30% 이상씩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드백이 조금 더 많이 금년에는 많이 좀 팔린 것 같고요. 전자책은 또 하락세가 조금 주춤했죠. 4.6%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보면 이런 건데 이거는 뭐 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이책 대비 전자책을 보시면은 뭐 종이책이 귀한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그 흥분된 상태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2010년 단행본 종이책 판매가 전년 대비 3.3% 상승했다고 해서 출판협회도 굉장히 좋은 징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인들을 이제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소비자들이 디지털 피로감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서점이 회복세다. 그런데 오프라인 서점도 우리 같은 교보나 뭐 영풍이나 이런 체인 스토어들이 아니고 독립 서점들이 지금 회복세에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미국에는 이제 제일 큰 체인이 반스앤노블이잖아요. 근데 이 반스앤노블이 매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폐점을 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다만 한 두세 개는 새로 생기는데 새로 생기는 서점들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기가 서점인지 레스토랑인지 백화점인지 완전 컨셉 스토어로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그 반스앤노블이 문을 닫으면 그 주위에 독립 그 오프라인 서점이 한 서너 개씩 생기는 거죠. 거기에 큰 지역을 커버하던 체인 스토어가 하나 없어지면서. 그리고 오프라인 그 독립 서점들이 굉장히 마케팅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도서의 브라우징과 구매 기능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 전자책이라는 거는 뒤에도 이제 잠깐 설명을 할 텐데 굉장히 발견하기 힘든 상품이에요. 우연한 발견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지나가다가 서점에 들리셔서 쭉 이렇게 서가도 보시면 브라우징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훑어보고. 그때 이제 책을 발견하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하기도 하고 실물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전자책은 사실은 실물이 없고 또 이걸 또 굳이 또 막 찾을 때까지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발견 채널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발견성의 한계가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도서 큐레이션의 한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사실은 큐레이션이 뭐 아마존 킨들이나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큐레이션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가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 사실 제일 큰 요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도서정가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 가격도 크게 할인을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큐레이션된 게 이제 중요한데, 리디북스가 큐레이션은 다른 나라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UI도 그렇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현상들이 있는데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출판 협회의 그 출판사들의 그 통계 수치를 갖고 이 전체적인 걸 평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 AAP의 자료가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거는 출판사들한테 이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중복 매출은 없어요. 근데 이제 유통사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중복되는 매출이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중복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보한테 데이터를 받거나 뭐 예스24한테 받더라도 교보가 본인들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구글도 대행하고 있고 네이버도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매출로 보면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거죠. B2B2C, B2B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 측면에서는 좋은데 전체 시장을 보기에는 좀 통계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AAP 자료만 가지고는 이 전체 전자책 시장 전체 그림을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AAP 말고 지금 많이 참조하고 있는 데가 이제 어서닝스라는 데서 나오는 데이터들인데요. 이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결국은 종이책을 아까 막 성장을 했던 것도 굉장히 지금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자세히 뜯어다 보면 아마존이 사실 그걸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종이책 판매가 증가를 엄청 하면서 그 온라인 마켓시어가 굉장히 더 늘어났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그 전자공시 자료 보니까 예스24가 4천억이 넘었더라고요. 이익은 별로 안 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알라딘도 거의 3천억 가까이 했고, 그래서 온라인의 강세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사실 AAP에서 다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마존이 자기네들이 크리에이스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로 판매되는 데이터가들이 있죠. 그게 있잖아요. 저 책들이 ISBN을 물론 발행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통계 안 잡히다 보니까 이렇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바언스앤노블도 줄었고 이런 대형 마트도 줄었고 다 이제 거의 다 줄었는데, 이제 독립 서점들만 조금 이제 증가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거의 아마존이 증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전체 시장 3%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단행본 종이책 시장은 아마존의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마존이 이제 2014년 후반부터 전자책에 대한 에이전시 가격 모델 협상에서 출판사들이 기존의 그 전자책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9불 99 이하로 팔렸던 책들이 지금 12불 99, 뭐 13불 99 이렇게 높게 팔리다 보니까 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디지털 독자들이. 그러니까 전자책이 아무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독립 출판사라든가 자가 출판 뭐 이런 콘텐츠들이 훨씬 이제 약진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AAPA 자료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락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이제 그 유통사별 이제 마켓시어를 보면 매출 규모로 보면은 지금 거의 80% 가까이 지금 아마존이 차지하고요, 전자책의 경우. 그리고 판매량으로 보면 더하죠. 83.3%니까 뭐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미국만 이럴 거다고 생각하시는데 영국은 95%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마존이 들어오냐 안 오냐 뭐 말이 많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존이 종이책 팔기 위해서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일본도 지금 13년 됐는데 마켓시어가 10%가 안 돼요. 근데 전자책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가든지 들어갔다 하면 2, 3년 안에 40% 이상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종이책의 경우는 그 그러니까 그 상품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뭐 서비스가 뭐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보내주나 예스24가 보내주나. 근데 전자책은 단말기도 틀리고 또 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이제 마켓시어가 빨리 성장하고 있고 지금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전통적인 출판사들이 얼마나 이제 이 전자책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큰 차이로 있다가 그죠? 얼마 안 됐잖아요. 2014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독립 자가 출판 셀프 퍼블리싱이나 뭐 1인 출판사 이런 데서 나오는 전자책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전통적인 출판사 판매하는 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스트셀러를 다 장악하던 게 빅5 출판사거든요. 펭귄 랜덤, 뭐 하퍼콜린스, 아쉐트, 뭐 맥밀란. 그 책들이 막 12불, 13불 이렇게 높게 판매되다 보니까 독자들한테는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 자가 출판 책들이 많이 생기고 또 아마존 인프린트가 상당히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인프린트가.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거의 진입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ISBN은 발행 안 받지만 킨들 다이렉트 퍼블리싱 같은 경우도 1년에 뭐 20만 종이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성 이렇게 전통적인 출판사, 독립 저자 자가 출판사, 아마존 인프린트에서 포스를 통해서 집계되지 않는 종이책까지 포함하면 2016년 미국 출판시장 현황 판매량은 지금 이 그림과 같은데요. 그래서 요 차이, 이 이북 세일이 이제 킨들 언리미티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독립 전자책, 출판사들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AAP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보면은 이제 이 주버나일 넌픽션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 소설이 아닌 것들, 그런데 보면은 그 이제 픽션하고 그 다음에 어덜트 넌픽션하고 이 픽션하고 요 그래프를 보시면 기성 출판사의 이제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인 이런 소설 같은 경우는 기존 출판사보다 셀프 퍼블리싱이나 독립 출판사 그 매출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별로 굉장히 지금 차이가 큰 상태로 저런 것들이 이제 장르 쪽이 우리도 거의 유통사들 보면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한 55%까지 됐거든요. 뭐 55%에서 60% 되는데 뭐 지금 여기는 지금 그 비슷하죠. 이제 그 아무래도 전자책은 이제 장르 쪽이 많이 판매되니까. 근데 그 장르 책이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었을 때 독립 저자들의 책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출판사보다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아마존에서 이렇게 팔린다고 해서 크게 무슨 뭐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 아까 보셨지만 마켓시어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디지털 콘텐츠 전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비소설 분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기성 출판사가 아닌 데들, 독립 출판사 같은 데들이 오히려 낮지만 이 온라인 성인 소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율이 그
52%나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뭐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소설이냐 비소설이냐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율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자식별 AF를 통해서 기성출판사의 전자책 매출만으로 전자식별 평가하는 거는 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결국 전자책, 종이책의 이제 논쟁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종이책과 전자책의 막 융합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스티븐 시너프스키가 이런 디지털 콘텐츠가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 거죠. 특히 음악 시장하고 이런 VOD 시장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4단계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출판에 이제 적용을 해본 건데, 이거 보시면은 일단은 기존 산업을 파괴하는 새로운 게 막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게 이제 2007년도 킨들이었고요. 거의 동시에 또 이제 아이폰이 또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파른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2010년서부터 13년까지 뭐 200%, 300%씩 성장을 했으니까요. 전자책이. 우리나라는 그때 시작을 좀 못했어요. 우리는 거의 한 2012년부터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가 아니면 전환의 수용 단계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프린트나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이제 프린트도 어느 정도 처음에 막 전자책이 막 급격히 성장하면서 좀 정체되거나 이제 하다가 지금 같이 공존하는 이런 걸로 갔다는 거죠. 음원 시장도 보시면은 15년 전에 MP3가 이제 나오면서 뭐 이런 CD나 레코드 이런 게 시장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사실은 시장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사용량은 4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토막 났다는 거는 매출 발림으로 그런데 막 이런 회사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 이런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멜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은 영국 음악 같은 경우는 스포티파이가 주도를 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장이 레코드 회사나 이런 사에서 이 기획사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수나 이런 작곡가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시장으로 변한 것처럼 확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완벽한 재편이 비디오 시장에서는 넷플릭스나 이제 음원 시장의 스포티파이인데 이때 이제 나온 것처럼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나올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2017년은 좀 빠른 것 같고 2, 3년 안에 완벽한 재편이 이제 생기는데 보통 이게 뭘로 할지는 솔직히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뭐 요새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전망을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디지털 쪽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뭐 가능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진출에 좀 관심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출판사들이. 그래서 전자책 시장들이 이제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연간 평균 독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자책이 많이 증가됐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같은 전자책보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웹소설 그게 이제 얘네들은 네트워크 리터리처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문학 그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 독서량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지수가 하나가 인터넷 사용자의 이제 증가인데 2016년 글로벌 인터넷 평균 사용률이 50.1%. 이거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별로 높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인구나 그런 걸 따져볼 때 엄청난 숫자고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률이 이런 네트워크 리터리처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런 중국 출판 시장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데가 오픈 북스라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전자책, 뭐 디지털 뉴스페이퍼, 온라인 에듀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디지털 출판으로 얘네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좀 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서 특히 얘네들도 2014년에 급속히 성장을 했죠. 그래서 2014년, 15년, 아마 16년까지 가파르게 지금 성장한 상태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온라인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그거 하는데, 이제 디지털 교과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중국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이유가, 이게 워낙 다민족 국가인데다가 거의 시골도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이나 이 디지털 교육 그 포맷이 점점 더 이제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책은 사실은 보내주려고 해도 힘들고, 그게 또 비용도 그렇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모바일 리딩이나 장르 분야의 이용률을 보면 역시 로맨스 쪽이 이제 많이 이제 읽혀지고 있고요.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인 연간 평균 이제 모바일 리딩 지출이 금액으로 보면 2016년에 16.95위안인데, 이게 하나로 하면 한 2,800원이니까 얼마 안 되죠. 근데 전자책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너무 싸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겠냐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터지면은 이제 뭐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가격만 보고서 평가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무료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74.8%는. 그리고 중국 웹소설 시장 규모도 점점 이제 커지고 있고, 90억 위안 정도에서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5년이죠. 한 28.6% 상승했다고 하고, 이제 연재형 웹소설이 이제 그 주류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제 저자들이나 이런 제작사들의 이제 큰 수입은 영화나 TV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 게임으로 제작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OSMU라고 소위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수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그 웹소설을 얘네들은 네트워크 리터에서 아까 말씀드렸고, 2016년 기준 약 3억 3천만 명.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45.6%가 웹소설을 좀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국인의 바쁜 일상, 인터넷 상에서 이제 인터넷 사용 환경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뭐 소액 결제나 이런 것도 이제 자유롭게 되면서 짜투리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이제 연재형 이제 콘텐츠가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외환 텐센트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크게 났죠. 이번에 홍콩 증권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한 1조 2천억 정도 됐잖아요. 홍콩 증시 사상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다음날 8배 이상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 10조 이상의 지금 돈을 확보한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 큰 그 화제가 됐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 여기에 이제 차이나 리터리처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0만 명의 저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60만 종의 콘텐츠가 지금 서비스되고 있고요. 근데 960만 종의 이
콘텐츠가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예, 지금 그 미국의 와패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억 콘텐츠가 넘으니까. 예, 그리고 온라인 작가의 88%가 지금 차이나 리터리처 여기에 이제 출간을 하고 있고, 월 평균 이용자가 1억 7,300만 명이니까 엄청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콘텐츠의 판매도 뭐 수익이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판매되는 콘텐츠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 등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 작가 탑 10의 수입이 오프라인 활동 작가 탑 10의 2배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 시장이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웹소설이나 이런 걸 진출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웹소설을 직접 해서는 거의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국내 웹소설이. 뭐 번역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웹소설을 웹툰으로 전환을 해서 진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매출도 어느 정도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이 OSMU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웹소설이 사실은 번역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우리랑 또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웹소설을 지금 하고 있는 출판사들도 그거를 이제 웹툰이나 이런 그래픽 노블 쪽으로 전환해가지고 진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출판 시장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아까 이렇게 뭐 AAP 자료나 미국의 오픈북스나 이런 것처럼 통계를 내는 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자료조차, 작년 자료조차도 명확하게 나온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발표는 16년에 했는데 이제 14년, 15년을 비교한 건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너무 높게 잡았어요. 전자출판협회가 그 자료 발표할 때는 뭐 3천억, 5천억, 지금쯤 아마 그 거의 뭐 1조 가까이 되는 그런 상승 곡선으로 맨날 신문에 기사를 내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없어졌지만 또 지금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출판 실태 조사인데, 이건 진흥원에서 했는지 뭐 문체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거꾸로 이제 뭐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그런 것도 좀 불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뭐 웹소설이나 장르보다는 일반 단행본 전자책을 주로 유통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디북스 같은 경우는 전자공시에 오픈이 돼 있으니까, 보시면 2015년도에 뭐 아까 이 데이터에서는 단행본이 뭐 얼마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리디만 해도 지금 317억이거든요, 매출이. 그리고 작년에 500억을 돌파했죠, 리디가. 근데 저기서 가로에서 464억은 뭐냐면, 리디의 단말기라든가 기타 매출은 다 빼고 콘텐츠 매출만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보고. 그래서 보시면은 2014에서 15년도에 76%, 15년에서 16년도에 57%, 17년도에 조금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쭉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65% 증가했는데, 저희는 장르도 거의 없고 일반 단행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르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전자책 일반 단행본은 다 떨어지고 있다고 맨날 그래요. 뭐 기사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다른 유통사가 보면 욕하겠지만, 우리가 독점으로 공급하는 출판사들이 메이저 출판사고, 또 다른 출판사도 있지만, 우리를 보면 대충 전체 시장 규모를 저는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는 지금 리디북스가 하고 한국 이퍼브가 비슷하죠. 한국 이퍼브는 예스24하고 알라딘하고 반덴 루이스가 이렇게 세 개가
연합된 걸로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알라딘하고 예스24 매출이 꽤 거의 없죠. 근데 둘이 한 6대4 정도 되니까 그 예스24가 한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디가 33%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10월까지 데이터를 저희가 보니까 리디북스가 좀 줄고요. 한국 이퍼브가 급속히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디북스가 아무래도 매출로 봐서는 대여나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추세고요. 금년 초에 우리의 공급률 내려달라고 출판사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뭐 다 아시겠지만 포인트나 이런 거를 굉장히 축소를 시켰어요. 장르 쪽에 집중하느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리디 스토리도 접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예스24 알라딘이 매출이 굉장히 셌고 교보도 지금 증가를 했고요. 네이버는 똑같이 리디처럼 장르에 집중하고 있고 일반 단행본들은 거의 매출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좀 줄고 구글 북스는 많이 성장을 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12월 지나고 내년 초에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면 대충 추정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데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추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2016년에 국내 단행본 전자책 장르 포함해서 단행본 경우는 약 한 1,400억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약 1,82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막 65%막 성장 많이 했는데 금년에 성장 좀 둔화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0% 정도 좀 성장한 걸로 보고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그래도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한 거고 앞에 출판 실태 조사에 비하면 굉장히 높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웹소설도 보시면은 제가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웹소설도 이게 전자공시 돼 있는 거하고 이 문피아나 조아라가 보도자료로 낸 것들을 한 거기 때문에 근거가 정확한 데이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포드트리가 640억인데 저거는 아시겠지만 카카오 페이지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건 1,000억이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드트리가 매출로 잡는 거는 대행사잖아요. 포드트리가 55%에서 60%를 매출로 지금 잡게 되니까 1,000억이 훨씬 넘었다는 거고 그 중에서 웹소설 분야가 한 60%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600억 정도 된 걸로 보면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문피아는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지금 15년, 16년 뭐 거의 뭐 100% 이상 성장을 하셨고 다만 조아라가 약간 좀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조금 주춤한 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28일 날 또 조아라가 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발표하고 한다는데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또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이제 포드트리 문피아 조아라 외에 네이버하고 원스토어하고 뭐 북팔 정도 지금 매출들을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거 제 개인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거 100% 믿지 마시고요. 국내 웹소설은 1,550억 2016년, 17년에 2,100억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조금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 세부적인 이런 교보문고의 점유율, 뭐 판매 건수, 뭐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장르가 약간 줄었죠, 그죠? 전년 대비. 그죠? 예스24도 보면 장르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 메이저 인터넷 서점들은 장르가 좀 줄고 일반 단행본들이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예전에 뭐 잘 보지도 않던 뭐 컴퓨터 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뭐 30 몇 프로, 35%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전자책 독자가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데이터나 이런 건 직접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제공한 데이터 내지는 보도자료니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보문고로 추정을 해서 이제 로맨스, 그러니까 장르 쪽에서도 로맨스가 단연위고요.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이제 뭐 BL이라든가 라이트 노벨이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스트셀러는 교보 겁니다. 이거는 단행본 장르를 제외하고 일반 단행본은 채식주의자가 작년에 개발하고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이 두 번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 2위를 사실 저희가 이제 독점 공급을 하는데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도 거의 10,000부 이상씩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스테디셀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전자책도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사실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건 실물이 없고 전자책은 우연한 발견이 힘든 상품이기 때문에 독자가 콘텐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판사들이 좀 성과를 내고 있는 데들 또 출판사 그런 유통사도 마찬가지고 그걸 몇 개 좀 꼽아봤습니다. 대여가 사실은 금액도 좀 낮고 하지만 확실히 이게 가격 경쟁력 때문에 상당히 그 효과를 보고 있고요. 책을 또 알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설민석 씨의 그 조선왕조실록이 라이프 사이클이 죽여서 베스트셀러 진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를 한번 했더니 졸지에 10위로 올라가고 지금까지도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알리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다만 장기나 이런 건 사실 꼼수라고 보거든요. 그건 판매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10년, 20년, 뭐 50년 이런 건. 근데 이 설민석 씨 이 조선왕조실록을 단기로 했어요. 저희는 한 달 대여로 했는데도 매출이 상당히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는 좀 자제를 하고 단기 쪽으로 좀 대여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간 재정가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간은 발견이 안 돼요. 결국은 재정가해서 또 프로모션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또 신간의 경우도 노출이 안 되면 아무리 신간이라도 팔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교보나 리디나 뭐 예스24도 마찬가지지만 한 2주에서 한 달 동안 먼저 팔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킨들 퍼스트를 따라한 건데 교보 퍼스트, 리디 퍼스트 해가지고 요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도 이제 그 이번에 그 드라마 나온 사랑 착한 스프 그게 개정판 사랑의 온도는 교보한테 먼저 그걸 줬어요. 한 2주인가 3주 뭐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 메타데이터를 그냥 CMS에 등록하실 때 이런 키워드라든가 또 북트레일러도 간단하게 그냥 저자 인터뷰 같은 거로도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런 게 사실 매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어요. 리디 같은 데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간 구독 서비스 같은 거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에 처음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서울 도서관에 그 구독 모델을 하는데 연간 개념이잖아요. 보통 도서관에는 한번 공급하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 구매를 안 하잖아요. 그 책에 대해서. 근데 구독 모델은 매년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7,000종씩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독 모델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왜냐하면 지속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니까. 영구적인 걸로 지금 대부분 팔아요. 근데 영구적인 거는 가격은 조금 뭐 1.5배, 2배 받아도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도서관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연간 구독 서비스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매절 판매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통신사 뭐 프리미엄 서비스라든가 또 뭐 LG 홈보이 뭐 이런 데서 매절로 뭐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매절을 쳐요. 뭐 한두 달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단기간 매출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출하해야 되는데, 단행본도 시리얼라이즈드한 연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장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일반 단행본들도 저희들이 카카오에서 봤을 때는 경제 경영 같은 경우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카카오에서. 그 다음에 출판사가 아니고 창업하시거나 작가로 본인들이 이제 책을 만드실 경우에 봤을 때 싱글이라고 하는데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짜리를 여러 종수를 출판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것들이 통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정보는 1년 뒤에 출간돼서 나올 때는 벌써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한두 달 안에 출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정식 출판하고는 달라야 되죠. 그래서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짜리로 빨리 만드는 거죠. 그게 효과가 있고요. 에질 퍼블리싱은 뒤에 설명드릴게요. 비슷한 건데, 여기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질 퍼블리싱만. 이거는 컨텐츠 분할인데, 이건 전문서 출판사들이 챕터별로 잘라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걸 합쳐가지고 새로운 책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그 커뮤니케이션 북스, 박영률 출판사에서 하고 있는 그 모델이에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현대화된 개념으로 좀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에질 퍼블리싱은 뭐냐면, 그 한빛미디어의 리얼타임 이북 같은 건데, 저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하이테크 정보서, 그 다음에 굉장히 트렌드를 하는 이런 경제경영서에 있어서는 요 혁신가나 얼리 어댑터들이 기다리질 못해요. 그 책이 나와서 종이책이 나오거나 전자책이 나올 때까지 빨리 그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데, 이 프린트북이나 이런 전자책에 있어서 요 고객을 잃는다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는 이게 라이프 사이클 짧아지면서 품절 절판되니까 이 뒤에 것도 고객을 잃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책은 사실 뒤에는 고객은 잃지는 않죠. 품절 절판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에질 퍼블리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300페이지짜리 컨텐츠면은 100페이지를 먼저 내는 거예요. 300페이지 값으로 팔고 200페이지는 수시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북 리얼타임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 프로그레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 프로그레스에서 완전히 컴플리트 되면은 이제 그 완판으로 해서 이제 전자책으로 정식 출간을 하는데, 그러면 앞에 혁신가들은 에질 퍼블리싱으로 먼저 미니멀 컨텐츠를 제공받고 뒤에 이제 보완해주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 하는데, 이제 이거는 원래 그 오랄리 출판사나 이런 혁신적인 출판사들이 하던 건데, 한빛에서 리얼타임 전자책이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로 좀 서비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융합하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킨들의 전자책하고 오더블의 오디오북하고 위스퍼 싱크 서비스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벌써 자기가 전자책을 읽고 있는데 운전을 해야 돼요. 운전 딱 하면은 전자책 못 읽잖아요. 그러면 오디오 딱 누르면 오디오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 도착해서 다시 책상에 앉아서 딱 그 전자책을 누르면 오디오가 읽은 다음 페이지에 딱 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음성 비서, 뭐 우리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국내에서 이미 SKT가 오디오북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음성 비서 통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인공지능을 통한 책의 요약을 저 컴퓨터가 해줘요. 그 다음에 표지 디자인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유럽에서 지금 시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AR, VR 가상 증강현실 뭐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술은 좋은데 디지털 이제 볼로냐 같은데 디지털 나갔지 상을 못하는 이유를 제가 보면은,
기술은 좋은데 기획이 딸려요. 그 프랑스나 뭐 북유럽들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 기획력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번역 시스템. 벌써 아까도 저희가 우리 문피아 대표님하고 제가 미국의 훅트라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이제 구글 번역으로 해가지고 한글로 서비스하는 걸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요새 구글 번역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AI 기반의 자동 번역 시스템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따로 번역을 맡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번역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유통사한테, 해외 유통사한테 보내지는 그렇게 이제 2, 3년간 이제 테스팅 거쳐서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NFC나 애플의 비콘 같은 이런 이제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서 이런 이런 교통시설이나 뭐 이런 서비스들도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18년을 전망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새로운 이제 디지털 혁명 시대에 우리가 디지털 트랜지션이 저는 디지털로 바꾸자가 아니라 사실은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특히 대표님들이나 이런 편집자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이 새로운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